조용한 생활 9월호 극장전 2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두 번째 영화는 올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갖고 국내 개봉하는 연상호 감독님의 신작 얼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영화 제작 환경이 지금까지의 특수효과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간 연상호표 장르 영화들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좀 얘기해 볼 거리들이 많은 작품 같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연상호 감독님이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돼지의 왕?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작품에 들어가도 저는 연상호는 연상호라는 사람의 가치관, 태도, 시선, 질문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산행 이후에 상업적인 프로젝트나 그렇죠. 패턴에 기대는 장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로서 감독님 스스로도 약간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통 약간 농담으로 그러면 안 돼. 초심이 좋지 않으면 초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래. 연상호 감독님 초심은 창작자로서는 되게 베스트거든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야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지금은 사업 씬의 정점에 가까우신 분인데 한번 자기의 나사를 조이는 작업으로서의 영화를 한번 만드셨고 초저예산으로 만든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전작들보다 훨씬 더 야심찬 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도 거의 개런티 없이 출연하고 영화가 잘 될 경우에 그때 이제 기여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약속들을 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이런 경우가 꽤 많지만 얼굴이란 영화는 원작도 본인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제목의 그래픽 노블을 기초하고 있고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 시각장애가 있는데 도장을 달인 수준으로 파는 전각장인이라고 하죠. 권혜요 배우가 연기하는 이명규라는 인물이 TV PD한테 인터뷰를 당하고 있어요. 교양국 같은 데서 보이지 않는데도 수십 년간 전각장인으로 자리매김한 이 사람에 대한 인물 다큐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명규에게 눈이 보이는 동환이라는 아들이 있고 2인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동환 역을 박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경찰이 연락을 해서 이 가족에게 정영희 씨 시신이 40년 만에 발견됐다. 근데 아들은 그게 누군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 자라는 내내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가족을 버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뭐 4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백골 상태의 유해가 발견이 된 거고 그 유해를 갖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에 찾아온 생전 처음 보는 외갓집 식구들, 엄마의 언니, 네. 뭐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조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동환의 마음에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뭐 유산의 지분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앞세우고 또 더 이상한 거는 고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 모욕과 경멸과 그들의 이 고인에 대한 태도는 요 한마디에 함축이 돼 있고 이 영화 제목과도 관계가 있는데 못생겼다. 근데 그 못생김을 설명을 못하면서 그냥 너무 못생겼고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엄마가 외갓집에서 떠나게 된 이유도 본인의 잘못으로 집안에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어느 날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보통은 망자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여긴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환이 어머니가 일했던 청풍 피복노조 그리고 그 피복노조 앞에서 도장을 팠던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40년 동안 행방불명이 되었었는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여의치 않잖아요. 민간인이니까. 근데 여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합류하는 게 바로 TV 다큐멘터리의 PD예요. 그래서 이 PD는 도장장인 다큐보다는 이 죽은 여성의 이야기가 훨씬 센세이셔널한 다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좀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PD로서의 인맥을 이용해서 정영희 씨를 알고 있었던 공장의 동료들이나 그를 고용했던 백주상이라고 하는 사장, 그런 사람들을 소재를 알아내서 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러 다니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과거 씬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그 과거신에서의 젊은 아버지, 젊은 권혜요 배우의 역을 박정민 배우가 1인 2역으로 연기를 하고 그 1인 2역은 이 아들이 결국 그 수수께끼를 바닥까지 파헤치고 세상에 그거를 알려서 어머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낼 수 있는가. 네.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실제로 박정민 배우가 이 동환이라는 역할을 캐스팅 제안받았을 때 아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이거 조금 약간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 역할 별로 재미없는데 그래서 이제 영규의 젊은 시절을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재밌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이 된 거고 사실 그 1인 2역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전체 톤 앤 매너를 잡아준 것 같기도 해요. 예. 이 영화는 여성 감독님의 꾸준히 반복되었던 주제의식이나 야심이 묻어나는 영화고 기본적인 형태는 미스터리 영화인 거죠. 네.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아들의 입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재밌는 점은 파헤쳐 나가는 주체 혹은 조력자가 형사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PD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감독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찍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성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구성인데 진실이 무엇냐 보다는 어떻게 보이냐 그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얼굴로 상징되는 미추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네. 미추의 실제 그러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인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으로 나오죠. 네. 아버지나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미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넌 정말 운도 좋구나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니들이 나를 또 무시하고 속였어? 그렇죠. 라는 그 영린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지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빼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추구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게 병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대사가 초반에 앞이 안 보이면 아름다운 게 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반대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각한다.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아름다움의 크기를 부풀려서 그 가치를 절대시하게 된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된 형태의 가치를 매우 절대시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사실은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변의 언급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미추의 기준점은 본인이 감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주변의 시선, 평가, 사회적인 판단 이런 거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르포 PD인 거죠. 실제 진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일테면 기능적으로 형사였다고 하면 이 르포 PD는 세간의 시선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고 시청자들이 어떻게 봐줄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감독님의 반감 같은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혹은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에 대한 큰 테마를 던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영화의 긴 플래시백에서는 이 정령이 집에서도 버림받고 그다음에 일터에서도 피라밋의 마지막 층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취급을 받았고 남편에게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이 나오는데 그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다 흘러간 폭력들 그 폭력에는 핑계가 있죠. 먹고사니즘일 수도 있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시기에 그걸 이끌었던 가부장, 사장, 자본가, 가정으로 치면 남편 그런 남성적 주체들 그걸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자원이나 노동을 착취해서 일어난 자수성가를 일종의 신화를 만들려는 그런 본능인 거죠. 근데 그 밑에 무엇이 실제로 매장이 되어 있었나. 그거에 대한 메타포가 이 정령이란 여성의 삶과 그녀의 유해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여성 언론이 즐겨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사회 전체 시선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뭐가 덮여 있고 그 밑에 어떤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테마이고 제목도 사실 그래서 얼굴이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고 구성은 매우 심플해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의 장단을 하나씩 좀 얘기해 본다고 하면 장점은 곁길로 안 빠지고 주제에 몰입하는 그런 구성들을 이번에는 한번 다시 보여주신 것 같고 그게 어쩌면 예산이 작아서 초기식의 작법이나 구성 방식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돈 내찍이죠. 내 돈 내찍. 그렇죠. 네. 그래서 블록버스터나 아니면 시리즈의 흥행 감독으로서의 기획자로서의 연상호라는 사람은 공식들을 철저하게 인정해주는 편에 가까워요. 밑에 테마를 깔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 색깔로 일부러 비틀지 않고 할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시할 건 제시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구성을 더 보는 편이고 연기도 그래요. 연기들이 균질하지 않을 때가 많죠. 네네. 연상호 감독님 작품에 꾸준히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결이 균질하지가 않아요. 연기 톤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그냥 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베스트라고 하는 것들 타협해서 이쪽으로 가시는 쪽이에요. 그렇다고 작가적인 고집이나 이런 게 없냐라면 초기장에 과할 정도로 많이 보여줄 정도로 결기나 고집이 있는 감독님이라서 사실은 그냥 타협하는 거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의 본질 색이 영화로 치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돈내산으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초기식의 작법 그게 더 연상이 되는 작품이었고 단순화시키고 집중한다는 구성이 확실히 보이는 요게 장점이고 연기의 결 이게 확실히 통일돼 있다. 결국은 이전 작품들이 관객들이 이 정도는 익스큐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툭툭 넘어가던 불규진한 요소들을 이번에는 자기 톤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확히는 박정민 배우나 중심이 되는 배우의 톤을 기준점으로 잡고 나머지를 쭉 정리해주는 쪽으로 연출 디렉션도 굉장히 많이 다루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고 몰입감 있는 구성의 영화다. 그리고 사실은 빤한 얘기기도 하죠. 여기서 다루고 있는 테마나 주제나 철학적인 것들이 삶이란 무엇인가랑 거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매우 빤한 주제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천 년 동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해결될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전달했다 정도까지는 장점이었고 반대급부로 아쉬운 거는 이야기가 너무 영화로 다뤄지기에는 전체 볼륨이 좀 작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늘리거나 조금 틀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 거 아닌가. 엄청 밀도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이어가 많지 않다. 네. 그 상당 부분은 사실 배우가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깊이 있게 끝까지 파고들어야 될 메시지나 철학도 후반감에 오히려 흩어지는 느낌이었고 감독님의 결말에 대한 선택을 보고 나면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일단 이 신현빈 씨가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여주면서 연기한 정영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못났다, 못생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폭력을 다 전가시키는 사회의 마지막 그 자리에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이 인물이 놀랍게도 불의에 굽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주눅 들거나 하지 않고 동료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동료는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다가 찍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런 인물이 영웅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그 동료들한테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지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없이 그 불편함을 주는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신현빈 씨의 목소리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듣자마자 저는 아무 정보 없이 영화를 봤는데 신현빈 씨네? 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평소 발성하고 좀 다르게 어절과 어절 사이를 약간씩 굼뜨게 잡아 늘리면서 가는 그 묘하게 짜증을 유발하는 말투. 바른 말을 하는데 성가시게 느끼게 하는 그 연기가 되게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되게 감명이 깊었고 사실 연상호 감독 영화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연기가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별로 없거나 그런데 첫 시퀀스에서 권혜요 씨한테 되게 압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권혜요 배우 하면은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중년 남자 타입이 있거든요. 그 예술계 언저리의 역할이라든가 좀 깨어있는 그리고 아랫세대하고 대화가 되는 아저씨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제 장르 속의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숨을 참을 정도로 연기를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박정민 배우가 권혜요 배우 연기를 보고 참고해서 연기를 한 줄 알았더니 반대라 그러더라고요. 박정민 배우 거를 보고 권혜요 배우가 이제 나이 든 버전을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연기 보다가 플롯상의 억지스러운 부분이나 그런 거를 좀 묵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배우에게 이 씬의 어떤 역할들을 맡겼을 때 나오는 아주 긍정적인 사례인 거죠. 사실은 인물의 설득력이나 감정 같은 거 좀 많이 비어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배우가 이해한 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배우들이 그걸 해주는 것 같고 저는 영희라는 인물이 결국은 불편함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불편해하냐? 그게 외모 때문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때문이냐? 지금 우리 회사 잘 돼야 되는데 왜 사장을 걸고 넘어져? 그래서 무화시키고 싶은 거죠. 얼굴을 지우고 싶은 거죠. 사실은 매우 상징적으로 한국 사회 어떤 단면이 압축되어 있는 영화라 가지고 그 인물에게 이제 그 역할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소실점이죠. 정영이가. 네네. 그 집중된 존재를 표현할 때 거슬리게 해요. 사람들을.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입 바른 소리 때문일 수도 있고 목소리, 말투, 행동, 양식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묘하게 이게 겹쳐 있는 거죠. 그걸 못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네네. 그래서 저는 결말의 선택이지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평가만 하자면 엄청 장고 끝에 악수를 좀 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송평론가는. 여러분 엔딩 보시고 이제 송경원 편집장한테 동의한다,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서스펜스를 갖고 영화를 따라가잖아요. 이 영화의 졸리 근거인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저는 아까 미와추 얘기를 하셨지만 왜 원래 미추하면 반대말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추는 악, 부정과 동일시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이념의 순수한 이데아의 현현을 방해하는 걸로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영화에 빗대서 말하면 추가 있음으로써 거짓의 거짓됨을 드러낸달까? 그리고 정말 완벽한 미는 추를 포함할 때 생겨나는데 그걸 제거하려고 할 때 어떤 생명력이 없어지는가 이런 미학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이 스토리라인하고 빗대서 생각이 됐어요. 네네. 그거를 매우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구성한 것 같고 저는 미추는 상태라기보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에 그렇죠? 가깝고 당연히 섞일 수밖에 없죠. 함께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 함께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창작자가 어떤 부분을 포착해서 어떤 방향으로 세팅하고 보여줄 것인가 가 핵심인 거고 영상 감독은 늘 정서적인 친밀감은 추 쪽에 가 있어요. 추가 진실에 가깝다고 그게 훨씬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애착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를. 근데 그걸 통해서 반대로 거기에 함몰된 상태에서 미를 바라보는 쪽에 가까운 거죠. 네.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라고 늘 바라보는 대상이나 동경에 가깝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 말은즉슨 영화 속에서는 한 번도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 괴로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좌절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보고 나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영화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대해서 일종의 공백으로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본인이 늘 선호했던 스타일들을 매우 잘 보여준 작품인데 마지막에 너무 일종의 장르적, 도식적 혹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 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공백으로 남아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기보다 굉장히 이 이야기의 결론도 좀 염세적이지 않은가 비관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 이유가 당연히 공소시효는 만료됐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진실을 대하고 전율하고 그랬으나 이 동환이 과연 아버지가 이룬 것들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에 대해서 별로 낙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엔딩도 그렇게 아름다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치관은 연상 감독님들 염세주의자죠. 안 돼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왜 안 되냐면 하면서 인간의 바닥을 끝까지 다 보여주는 쪽인 것 같은데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희망에 차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세를 얘기할 수 있는 지향성이 있어서 염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이제 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염세가. 그렇죠. 그걸 보면서 살아가자는 얘기니까 오히려 더 힘찬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간만에 진짜 자기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감내할 용의가 있는 관객들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영화라서. 그리고 장면들만 놓고 보면 밀도 높은 연기들을 보여주는 씬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약간 얼룩처럼 남는 장면들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네. 작품이라 한번 꼭 극장에서 필히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영화를 보면 저는 항상 다구리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죄송해요. 비속어인가? 근데 그 몰매랄까 네네. 다수가 소수나 한 명을 문매를 때리는 그게 변주된 이미지로 여러 장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번 영화라든가 이럴 경우에 애매한 악들이 요철이 맞물려가지고 그 총합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경우 누구도 그중에 요거야라고 짚어낼 수 없는 경우가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굴은 그쪽이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뭐 단순하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회자의 위선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매우 불쾌하게 잘 여러분 눈앞에 전달해 줍니다. 1970년대지만 네. 지금과 하등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네, 그 당시 피복노조들의 상황 이런 것도 리서치를 통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